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강정식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4.15 총선이 5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에서도 선거 분위기가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 달라진 선거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유권자의 힘이 얼만큼 중요한지 집중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신 토론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용인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양성철 제2누리 대표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강윤숙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제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요. 우리 양성철 대표님,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집권 후반기를 지금 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치러지는 총선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야가 이제 치열한 대립의 상황으로 네.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권 심판론, 정권 안정론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뭐 예전에 비해서 좀 셈법들이 좀 복잡해져 가는 것 같아요. 네. 선거법도 달라졌고, 그만큼 우리 유권자분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이제 선거법에 대한 숙지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도 같고, 제주도인의 경우는 3개 선거구가 또 나름 또 여러 가지 이제 양상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만, 하여간 선택의 시간이 좀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신인규 교수님 어떻게 전국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총선, 이번 총선이 굉장히 중요한 그 계기가 될 겁니다. 어쨌든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를 해야지만 전국을 계속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고 또 뭐 소위 말하고 있는 그런 계획 조치들을 계속 이뤄 나갈 수 있다. 이래서 하겠지만 또 야당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정권 심판론을 지금 부각시키면서 이번 총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만일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되면은 이제 대권하고도 이게 뒤들돌이 되기 때문에 이제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간 평가 형태 아닙니까? 이 현 정부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떻는지에 대해서 어떤 국민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총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상당히 치열한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그렇죠. 것이죠. 우리 처장님, 그 이번 선거의 어떤 총론적 지침 이런 게 있을 텐데요. 이번 우리 4.15 총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대한 선거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요거에 맞춰서 우리 선거구민들에게는 우리 선거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한 후보자나 정당에게는 선거운동의 기회를 균등하게 또는 자유롭게 보장하되 다만 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있다면 그에 대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투개표와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이제까지 잘 해왔지만 앞으로도 이번에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오차가 없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 그 예비 후보 그 등록을 해서 선거운동이 시작됐는데요. 나머지 남아있는 일정들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가 지금 오늘이 56일 남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중요한 일정을 말한다면 이제 뭐 선거인 명부 작성이 지금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되겠습니다. 후보자 등록이 3월 26일부터 27일 이틀간 되겠고요. 또한 이제 선거가 시작되면 4월 2일부터 4월 14일까지 선거운동 기간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시다시피 4월 15일에는 투표를 하게 되겠고요. 또 그 중간에 이제 만에 투표를 못하는 경우는 사전 투표가 4월 10부터 11일 이틀 동안 실시가 되겠습니다. 지금 예비 후보들이 많이 등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등록 현황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현재 이제까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많은 예비후보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국적으로도 많지만 우리 제주도만 보더라도 지금 3개 선거구에 지금 26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선거구별로 본다면 갑이 10명, 제주시 을이 11명, 그다음 서귀포 선거구가 5명 이렇게 해서 총 26명이 지금 등록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후보들이 많이 저희가 보기도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우리 신용 교수님 이번에 후보 등록이 상당히 많은데 뭐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제주의 그 현황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제주의 현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는 질문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이고 그런데요. 지금 제주도의 그 많은 후보들이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그 후보 난립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또 긍정적으로 이거를 또 많은 후보들이
이렇게 나온 일단은 것도 정당들이 지켜봐야 되나?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정당들이 원내 정당만 하더라도 꽤 되고 또 이합 집산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후보가 많이 등록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봐야 되고 아마 어쨌든 지금 정당들이 이제 정리돼 가고 있으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후보도 또 정리될 것이고 또 경선이란 걸 통해서 예. 결국은 상당히 정리될 거라고 봐요. 근데 지금은 정당들도 많고 예. 또 요번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예.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중소정당들도 지금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아마 이런 후보들이 난립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 대표님은 이번 부분을 후보 난립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어떤 적극적으로 어떤 출마하는 그런 좋은 선거 풍토로 이렇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난립하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이 좀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 우리가 역대 선거를 봐보면 예. 사실 이제 예비 후보제 도입한 것도 사실 얼마 안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이 정도 후보들은 됐죠. 사실 후보들은 어느 정도는 다 나와 있었었고 지금 우리 신 교수님 말씀했다시피 각 정당들 특히 유력 정당들 쪽으로 이제 경선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예. 후보들은 아마 이 중에서 이제 거의 절반 이하로 예. 바뀐다. 결국 본선에 가서는 또 하나 이제 한 어느 정도의 이제 후보 간 세대결로 집약되는 방향으로 흘 수 있다. 뭐 원하는 게 있다면 좀 단지 이제 사표라고 그러죠. 이게 나중에 네. 최종 이게 투표를 끝내서 보면 득표 현황을 놓고 봤었을 때 간혹 과열 양상으로 치달아서 팽팽한 접전이 벌어져서 예컨대 40%의 득표자가 나머지 60%의 사표를 양산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되는 상황들이 왕왕 있는데 모쪼록 후보의 난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우리 유권자들의 마음이 이렇게 하나의 방향으로 결집될 수 있는 그런 선거 풍토로 흘러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우리 지금 제주 지역은 3개 지역구 아닙니까? 예. 특히 이제 제주시 울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현역 의원이 이제 불출마로 이제 후보들도 많고. 제주시 갑. 갑입니까? 제주 갑제. 예, 네, 갑이죠. 갑이 예. 그렇죠. 예. 그 3개의 어떤 지역구 특색,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일단 각구는 과연 이제 여당에서 이제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느냐 예. 또는 경선으로 가느냐 그렇죠. 이게 예. 큰 쟁점 아닙니까? 그렇죠. 아마 그게 이제 일단은 관전 포인트일 거고 예. 뭐 울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예. 경선을 하게 돼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예. 예, 뭐 굉장히 어떤 원론적인 이야기겠지만 그리고 그 야당 쪽에서는 또 후보가 누가 될 것이냐. 그리고 요번에 그 민중당에서도 이렇게 진보정당에서도 그렇죠. 지역구 예. 의원을 냈는데 어느 정도 투표를 할 것인가.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뭐 서귀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여론조사를 보면은 지금 위성군 의원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지만 예. 또 변수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거든요. 과연 네. 그래갖고 또 야당에서 또 어떤 후보 단일화를 이뤄내고 역전승을 일궈낼 수 있느냐. 네.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복합적으로 다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지금은 좀 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우리 양 대표님은 지역구를 어떻게 조금 더 생각하십니까? 첨언을 하면 지금 제주도의 3개 선거구가 이제 아까 민주당 편을 쓰시는데 제가 정의당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을구에서는 민중당이 나오고 참 네. 갑구에서도 정의당이 지금 나왔어요. 갑구는 갑구는 정의당, 네. 을구는 네. 민중당인데 일단 그런 진보 성향의 정당들이 과연 어느 정도의 득표를 할 것인가도 관전 포인트일 것 같고요. 제주 갑 선거구를 예로 든다면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이렇게 전략 공천에 관련된 네. 여당인 경우에는 그 여부가 되겠고 또 하나 그 제주 갑 선거에서는 미래통합당이 또 이제 향후 행보도 좀 주목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른미래당의 도당위원장이었던 장성철 직무대행이 일단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해서 미래통합당 역시 어떤 형식으로 갈 것인가, 어떻게 후보를 배출할 것인가 이것도 좀 관전 포인트고요. 그럼 제주갑 선거구안에서 과연 어떻게 좀 제주갑 선거구, 제주울 선거구, 서귀포 선거구 3개로 놓고 보면 사실은 서귀포 선거구는 이제 민주당의 20년 아성입니다. 제주갑, 제주울 선거구는 16년 아성인데 이게 깨질 것인가 안 깨질 것인가 여부도 관심거리고 또 하나 제주을 선거 같은 경우에는 경선으로 확정이 됐죠. 여당인 경우에는 오연 후보와 부승찬 후보와의 경선이 양상이 뭐 아실 분들은 아시고 있습니다만은 그 저변에 그 이전 선거구에 오영훈 후보와
쟁패를 겨뤘던 김호남 후보의 또 움직임이 또 잡히는 게 좀 있습니다. 그 향방이 또 어떻게 갈 것인가도 있고, 서귀포 선거구 역시 아까 말씀하신 걸 또 제가 중원부원하기 좀 그럴 것 같고, 새 선거구를 모두 놓고 보면 뭐라고 그래야 할까요? 언제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언제 요동칠지 모르고 언제 이제 살얼음판을 걸을지 모르는 하여간 그러고 예. 있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예, 처장님. 지금 그 우리가 이제 메르스 사건 때문에 사태 때문에 이제 상당히 지금 선거 운동이 좀 위축되고 있는데 요즘 선거 운동 분위기는 좀 어땠습니까? 메르스가 아니라 뭐 코로나겠죠. 네, 코로나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좀 실시간 왔네요. 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렇게 지금 현재 보았을 때 네. 후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직접 만나는 건 좀 어렵소. 그래서 네. 아마 되도록변에서 지금 예표자들이 거의 그 인사하는 방식으로 예. 뭐 선거운동을 하고 낮에는 뭐 예. 밤에는 주로 뭐 찾아다니는 운동을 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아마 지금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호소 좀 그런 예. 면도 좀 들르는 것 같고요. 좀 뭐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예전 선거에 비해서 좀 조용하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 실제 부분은 지금 조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 선거법위원 사례도 예. 뭐 중해서 뭐 고발한 사례가 거의 없고요. 뭐 예. 지금 가볍게 경고한 건만 지금 한 10건이 채 안 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선거 분위기는 좀 가라앉았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좀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21대 이제 국회의원 그 선거는 이번에 선거법 개정으로 또 상당히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특히 핵심이 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민들도 잘 모를 건데 좀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이번 선거와 관련해서 지금 개정된 게 3가지입니다. 예. 지금 선거권 연령이 19에서 18세로 내려왔다는 거 한 가지고요. 예. 두 번째는 그 비례대표 추천 절차를 법으로 지금 못 박아놨습니다. 그래서 그 네. 절차를 안 지키면 등록 무효가 되고요. 예. 또 세 번째는 그 의석 배분과 관련해 가지고 연동형을 한다는 거 예. 요구가 그렇습니다. 특히 그 연동형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총 47석 중에 17석은 예전처럼 그냥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서 예. 지금 배분하고요. 나머지 30석은 이제 배분할 때 지역구 의석과 연동해야 돼. 예. 다만 100% 연동이 아니고 50%만 더 연동하는 준연동형제로 이렇게 지금 운영하는 걸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거를 제가 예. 조금 저 부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마 우리 유권자분들도 그렇고 99%뭐 이걸 잘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저도 참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예.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유권자분들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의석수는 이제 300석입니다. 예. 지역구 의석수는 253석입니다. 자, 이제 비례는 47석입니다. 이 47석에서 30석을 연동형 캡을 씌웠다는 지금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이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인데 자, 아까 17석은 과거처럼 정당 득표에 따라서 그냥 배분한다. 이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30석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죠. A 정당이 한 8%를 득표를 했습니다. 정당 득표율이. 그걸 그대로 배분하면 300석에 그대로 배분을 하면 24석이 됩니다. 근데 이 24석을 일단 가만히 놔두고요. 근데 A 정당은 실제로 지역구에서 17석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17석을 내면 18석을 득표를 했어요. 그러면 6석이 남죠. 예. 그걸 보충해 준다는 이 6석을 그대로 주는 게 아니고 예. 아까 50% 반영을 한다는 얘기를 그렇죠. 했죠. 예. 30석 캡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30석을 넘어도 30석 안으로만 인정해 줍니다. 근데 이 30석 안에서 50% 인정해 준다 이 얘기는 3석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3석.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배분한다는 것만 차이가 좀 있는데 지금 아마 시청자분들 제 설명을 해도 이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신윤 교수님,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떤 그 도입의 어떤 의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이 우리나라가 어쨌든 간에 거대 예. 양당 체제로 가면서 예. 사회는 점점 복잡화되고 다원화되고 있는데 그런 다양한 목소들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예. 좀 다양한 목소리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좀 군소 정당이랄까요? 이런 정당들도 원내 진입을 좀 더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어떤 취지로 사실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된 겁니다. 예. 도입이 됐는데 어쨌든 정치적인 이 협상과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복잡해졌죠. 예. 예, 100% 연동형도 아니고
뭐 소위 말해서 47석만 보더라도 캡은 또 30석은 캡을 씌워서 연동형으로 하고 17석은 비례로 하고 그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질적인 효과를 보려면 사실 47석이 아니라 한 100석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정치적으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이게 왜곡된 부분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게 상당히 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어쨌든 정치권이 이걸 합의를 해서 정말 우리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도 제대로 해보자 원래 취지대로 이러면 좋은데 합의가 안 됐습니다.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이걸 실시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뭐 위성정당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듯이 오히려 이 비례투표만 목표로 하는 그런 비례 전문 정당도 나오게 되고 그래서 이 연동형 지금 비례대표제가 지금 그 취지가 많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 그런 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예.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정당 수표율이 3% 이상 돼야 된다는 그런 것들도 맞습니다. 있죠. 또 추가로 말씀하실 게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아까도 말씀드린 그 비례대표 의석 배분할 때는 3% 이상 일단 최소 정당 득표. 3% 이상 득표해야 예. 의석 할당 정당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 미만은 안 되고요. 3% 이상 된 정당이 득표를 합쳐서 그걸 이제 다시 나눠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 조금 논란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그 위성정당 문제. 이 부분이 어떻든 선관위에서 이제 미래한국당인가요? 이게 이제 등록을 시켜주면서 지금 이게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양 대표님. 논란이 되죠. 사실 이제 꼭 이 위성정당 이 얘기만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우리 유권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선거를 아까 57일 남겨놨다고 그러는데 57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이제서야 등장하는 정당 그것도 군소정당도 아닙니다. 이제 그 정말 그동안의 보수 야권을 대표하는 정당이 이제서야 출범하질 않나. 갑자기 돌연 비례만을 이제 득표를 위해서 정당이 출범하질 않나. 사실 지금도 현재 한 39군데쯤 됩니까? 정당이 등록? 예, 현재 39개 정당이 등록돼 있습니다. 또 이제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 창당 준비에는 꾸려진 정당이 또 한 20여 개 정당 됩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총선을 앞두고서 뭐 한 57개 정당이 등장할 판인데 우리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그 뭐 단 2, 3일 만에 아니면 단 4, 5일 만에 단 1, 2주일 만에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요받도록 내몰리는 현실이 좀 답답하긴 합니다.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언뜻 다른 자료 하나 이렇게 선관위와 이런 고충들이 좀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내가 언뜻 자료를 봤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비례 정당들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비례만을 전문으로 하는 정당들이 계속 또 창당들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50여 개 정당이 투표용지에 다 인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투표용지가 75cm랍니다. 이 투표용지 도대체 어떻게 이제 개표를 할 것인지 이따가 좀 강효욱 처장님이 좀 말씀 좀 듣고 싶은데 이거 정말 제대로 개표될 수 있으려나 집계될 수 있으려나 그것도 걱정이고요. 이거 기표소에 가서 이 75cm 여기에 좀 연세 좀 드신 분은 도대체 어디 가서 이렇게 찍어야 될지 참 유권자로서 좀 답답한 마음이 좀 듭니다. 예, 우리 신인 교수님.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연동 비례대표제라는 것이 좀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서 도입을 한 건데 지금 그 미래한국당이요, 그 비례전문 위성정당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이 이렇게 돌출을 하면서 상당한 어떤 좀 그 왜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계산을 좀 해봤는데 예를 들면은 뭐 민주당하고 통합당이 똑같이 정당 투표는 40%를 하고요. 지역 투표를 그 120석씩 했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정당은 둘 다 40% 득표를 하고 120석씩 하면은 소위 지역 투표가 120석이면은 이제 40%를 얻기 때문에 아까 말하는 그 연동형 부분에서는 두 정당이 한 석도 얻지 못합니다. 다만 원래 17석 부분에서 비례 부분 해갖고 한 7석씩 먹어요. 그러면은 나머지 군소정당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어떤 제3정당들한테 그 비례 의석들이 갈 텐데 만일에 지금처럼 미래한국당이죠. 미래한국당이 나오게 되고 미래통합당에서 비례 의석을 내지 않으면 비례 출마를 하지 않게 되면은 당연 그 미래한국당은요. 소위 말해서 그 캡 씌운 거기서는 20석을 먹고요. 30석 중 20석을 먹게 되고 또 일반 비례로
비례에서도 또 7석을 먹게 돼서 27석이나 먹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소위 민주당하고 한국당하고 20석 정도나 차이 나는 이런 예. 그 형평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죠. 똑같이 국민들한테 어떤 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다만 뭐 지금 미래한국당 또는 미래통합당 그 부분은 우리가 선거법이 합의를 안 했고 개혁에 대한 어떤 불가피한 자구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그 상당히 이 취지를 왜곡시키는 큰 문제일 것이다.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 민주당에서도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을 나오게 되고 이러면은 원래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가 그냥 몰각해버리는 이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가 예.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처장님이 좀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위성정당 문제 그리고 군소정당 난리 문제, 예,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예, 이번 선거법 개정 취지가 예. 그 우리 국민의 의사를 개표 결과에 그대로 반영하고자 하는 아마 뜻으로 국회에서는 개정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다만 그런 게 뭐 지금 정당에 이번 아마 그 미래한국당 또는 비례한국당 예. 등록할 때 우리 중앙위원회에서 아마 비례한국당은 안 되고 미래한국당은 되고 이런 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회 의결을 거치면서 결정한 이유는 정당법에 지금 이 명칭이 뚜렷이 구별되도록 하는 규정 요거 하나뿐이 없습니다. 예. 다른 규정이 없고 다만 그거에 따라서 중앙위원회에서는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한 뭐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성 정당 또는 뭐 아니다 이런 건 문제보다는 어쨌든 요게 선거법 또는 정당법으로 예. 규제하지 못한다는 거죠 저희가 우리 예. 위원회에서는 뭐 그런 예. 예, 앞으로 그런 이런 한계가 좀 문제를 있습니다. 보완하려면 어떤 법 개정을 통한 어떤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예. 뭐 요거는 우리 위원회 선을 뛰어넘는 어쨌든 국회에서 예. 법으로 개정하거나 뭐 예. 다른 방법을 통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게 이제 그 만약 아까 신 교수님께서 이제 그 비례 의석이 한 100석쯤 돼야 말이 맞다 뭐 이러는데 제가 그 말에 공감을 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그 우리 국회가 재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그쯤 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100석이 여야 특히 이제 거대 여당과 거대 야당이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30석으로 줄어든 거고 예. 이 30석마저도 이제 군소 정당이 진출하는데 먹을 수 있는 한계액을 다시 50%또 줄인 거고 그 차원에서 가는 방향에서 다시 이 거대 야당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또 먹겠다고 진입한 건데 이제 어떻게 보면 대기업이 위장 계열사를 차려서 한마디로 이제 문어발식 확장을 하고 그 시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보면 망가뜨리겠다라는 발상인데 사실 대단히 비난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처장 말씀한 상황처럼 법적으로 제재할 방안이 없다는 게 참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 참 답답하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실은 예. 우리 뭐랄까 이 타협하고 좀 조정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예. 이 정치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준연동형 준연동 비례대표제가 필요하다. 예. 연동형 비례대표가 필요하다면 어떤 식으로든 여당하고 야당하고 사실은 합의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됐으면 이런 식의 그 비례 전문 위성 정당이 나오질 않거든요. 국민들도 용납을 안 할 거고. 근데 이게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특히 또 정말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착하려면 이렇게 뭐 진영 논리라든지 이렇게 극한 대결 논리로서는 이게 정착되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 어떤 정치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한 반성도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조금 그 아까 이제 주요 선거법 개정 중에 네. 그 만 18세 이상 그 소위 이제 고3 학생들 일부가 이제 예, 투표를 예.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예, 이번 주요 개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예. 이제까지 19세에서 18세로 지금 연령이 지금 하향됐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올해 선거는 2002년 4월 16일 예. 이전 출생자들 이 고3생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줍니다. 지금 현재 추산하는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한 14만 명. 예. 제주도의 경우는 한 1,7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이분들에게 지금 굉장히 우리도 빨리 안내오고 싶은데 현재 지금 방학 중이고 또한 코로나 등 예. 사태로 뭐 그것 때문에 지금 당장 안내는 못 하고 있는데 예. 언론을 통해서 안내하고 있고요. 만약 계약을 하면
각 학교마다 찾아가서 직접 예. 고3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예. 이 그 만 18세가 적용돼서 이제 고3 학생들 일부가 투표하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좀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또 처음 선거를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좀 선거법 위반 논란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좀 어떤 것들을 좀 선관이라든가 이렇게 선거를 이제 그 관할하는 당국에서 노력을 해야 될 건지 좀 이야기를 해 주시죠. 일단 만 18세 이상은 우리가 이제 투표도 할 수 있고 선거운동도 할 수 있거든요. 선거운동 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거는 그대로 보장을 해줘야죠. 예. 법에서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 뭐 선진국에서도 18세 이상 그렇게 인정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주민등록증이 아마 17세부터 나오죠. 예. 뭐 17세 이상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사실 법적으로는. 그러니까 18세 이상 한 이상은 그들이 이제 선거권이라는 기본권을 보장받으니까 예. 그것이 최대한 어떤 그 기본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그래야죠. 다만 현실적으로 뭐 지금 문제가 됐던 게 그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학교에서 그 모의 투표 수업할 때 이 부분을 또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예. 이게 원칙적으로 학교에서도 민주시민으로서 예. 자신이 제대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하긴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하긴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필요한데 문제는 이게 아차 잘못하면 선거운동으로 또 변질될 수 있는 예. 그 교육을 빙자한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부분들을 철저히 차단하면서 제대로 학생들한테 뭐 모의투표가 됐던 뭐 어떤 공약 분석이 됐던 이러한 어떤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이 제대로 판단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들은 해야 됩니다. 예.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후에 선거운동으로 변질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빙자한 이 부분을 어떻게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낼 수 있느냐 이거는 좀 연구하면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예, 우리 강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특별히 첨언할 얘기는 특별히 없고 딱 이거 하나마디만 좀 보탰으면 예. 좋겠는데 이제 우리가 고3 유권자 표현들을 좀 쓰고 있는데 예. 저희 언론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기로 했습니다. 이제 청년 유권자라는 표현을 쓰기로. 예.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수지만 예. 모두 다 학교 영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청소년 유권자가 아니라 청년이. 청소년 유권자라는 표현을 쓰기로. 근데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 민주주의는 학습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은 이제 성인으로서 이게 성장해가는 과정이고 정치라는 것도 일종의 일상생활이지 그걸 우리가 너무 이제 이렇게 어른의 영역 그리고 또 이제 뭐 우려의 영역으로는 보지 않으셔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 같습니다. 예, 우리 선관위에서도 네. 어떤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 학교, 예. 교육청하고요, 학교, 예. 또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과 협업을 해가지고 예. 지금 고등학생 그 선거법 상담센터를 설치해서 예. 선거 서비스를 제공하겠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3 학생 3학년 대상으로 직접 우리 위원회 그 강사들이 학교마다 30개 학교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예. 전부 찾아가서 직접 안내를 할 예정으로 지금 있습니다. 아, 예. 어쨌든 이제 처음 이제 투표를 이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참여율도 높이고 예. 또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애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 얘기를 나누고 싶은 부분이요. 우리가 이제 선거는 가장 중요한 게 후보자도 중요하지만 이제 유권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유권자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뭐 그 어떤 정치인을 뽑느냐 이게 결정되는 건데요. 민주사회의 어떤 그 유권자의 힘 가장 중요하다고 보이는데 우리 신영 교수님 먼저 한 말씀 부탁드리죠. 아마 이 선거에 임할 네. 때 유권자가 제일 중요하게 여겨야 될 네. 것이 제가 볼 때는 그겁니다. 우리가 삶의 영역에 있어서 사적 영역이 있고 공적 네. 영역이 있는데요. 민주주의는요, 기본적으로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엄격한 분리를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 관계라든지 친구 관계라든지 이웃 관계라든지 이런 사적 관계에 정감이 넘치는 관계가 있습니다. 네. 이 관계와 어떤 정치 영역이라는 것은 공적 관계예요. 네.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정치 영역은 사적 관계와 엄청 엄연하게 분리된 상태에서 판단하고 투표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나랑 친하다, 뭐 우리 동향이다, 또는 뭐 식객집에 왔었다, 뭐 이런 경조사 챙겼다, 이런 어떤 사적 관계 때문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이게 민주주의가 흐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적 관계는 사적 관계대로 좋게 가져가지만 투표함에 있어서는 그런 어떤 사적 관계가 아니라 나랑 어떤 친소 관계가 아니라 정말 지금 이 후보자가 뭐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는 제주도를 위해서 얼만큼 일을 잘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또 우리 제주 사람들이 또 굉장히 착하잖아요. 착하다 보니까 아무리 불리한다 하더라도 아니 나한테 잘해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투표만큼은 엄연하게 분리해서 하시고 미안한 감정은요. 그러면 그 후보자들한테 나중에 밥이라도 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이 공적 관계와 사적 관계를 하여튼 엄연하게 분리하고 가야지만 그게 민주시민으로서의 기본 자질이다. 이거를 명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양 대표님은요? 상당히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려볼까 막 계속 좀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 뉴욕대의 정치학과 교수 중에 이제 아담 시월스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이제 민주주의라는 건 내전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회가 구성원들이 갈등하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갈등이라는 건 존재하는데 그 갈등을 푸는 방법이 총칼로 싸워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민주주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푸는 과정인데 거기에 최정점에 있는 게 선거겠죠. 종이의 문서에 의해서 수적으로 집합적 표현이 나왔어서 지면 그 자리를 떠나고 이기면 그 자리에서 정말 대표자 노릇을 하고 그게 이제 민주주의인데 우리의 민주주의가 조금 좀 지나치게 갈등하는 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갈등하다 하더라도 결국은 민주주의는 현재 우리 인류가 선택한 가장 선진적인 제도입니다. 이념이 아닙니다. 제도입니다. 절차상의 정당성에 해당한 겁니다.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던 시월스키 교수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그래서 쓴 책의 제목이 페이퍼 스톤즈입니다. 종이 돌입니다. 저항하고 싶으면 종이로 저항하라 이거죠. 물론 그 왕왕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되지 않고 또는 자기가 원하는 후보가 당선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만 결국은 최선이 꼭 등장하라는 법은 없고요. 최악이 등장을 저지하는 역할을 더 많이 한 면이 좀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 제주도에서 아까 진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또 되받아서 또 반복하기 좀 그렇고요. 우리가 정서의 영역에 매몰되어서 선거 과정을 거친다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 것도 결국은 감정의 영역 그다음에 논리 영역이 아닌 정말 온당하지 않은 불합리의 영역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 그 점을 우리 유권자가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을 마지막 문장을 한 말씀 드려보면 선진 유권자가 선진 리더를 만들어내지 후진 유권자는 반드시 후진 리더를 창조해낸다. 지금 상당히 그 중요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처장님도 선거는 이제 민주주의 꽃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한 표의 의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도 지금 평상시 청소년 또는 뭐 성년들 민주시민 교육을 많이 합니다. 한 표의 소중함이라든가 굉장히 뭐 중요하다는 내용도 많이 하는데 실제로 저희가 그 개표를 해보면 참 그 유권자들이 그 현명하게 선택한다는 것을 합치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보면 쭉 보면 물론 그 이제까지 저희들은 뭐 혈연, 뭐 지연, 학연 하지 말고 정책을 보고 투표합시다 이렇게 굉장히 홍보를 합니다. 실제로 개표를 해보면 조금 뭐 부족한 감도 없지 않습니다. 뭐 어느 동네 가면 뭐 몰표가 나오고 뭐 이런 일도 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나아지지 않았나. 제주도의 그 이제까지 지방선거, 뭐 대통령 선거 때도 쭉 하는 거 보면 그래도 이제까지 과거에 비하면 점점 나아지고 있다. 우리 제주들이 그 민도랄까요? 그런 게 참 어쨌든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다들 이제 어떤 선거 참여의 어떤 중요성들은 다 이제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곧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은 정말 어떤 정책 아니면 어떤 후보자들의 자질 검증 여러 가지 그런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후보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신승희 교수님. 후보 선택에 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여기서 지침을 제시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그 유권자분들이 평소 살아오면서 생각했던 어떤
그런 가치관이나 신념이 있을 것이고 또 바라보는 관점이 있을 것입니다. 예. 중요한 것들은 그런 것들을 잘 숙고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적인 영역에 얽매이지 말고 제일 중요한 네. 거는요 뭐 정책이냐 그런 것보다도 사적인 영역에 얽매이지 않고 네. 그런 공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어떤 신념이나 가치관 그런 것에 맞는 정책 또 네. 그런 것에 맞는 후보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양 대표님. 예.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치란 단어가 좀 부정적으로 쓰이죠. 뭐 이게 정치하게 되면 분열, 갈등, 이합 집산, 뭐 패거리, 뭐 당파주의 뭐 이런 단어들이 아주 연동돼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게 정치가 아니죠. 우리 보통 정치학 개론에 나와 있는 용어로 얘기할 때 정치는 가치의 권위적 배분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네. 여기서 가치라는 건 이게 어떤 돈이 가치일 수도 있고 문화재가 가치일 수도 있고 네. 어떤 뭐 경제적 트렌드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것도 있고 네. 결국은 정치가 해줄 수 있는 영역은 배분 나눠주는 겁니다. 네. 경제와 달리 경제가 이제 최소의 비용으로 최고의 효율을 거둘 수 있는 거와 네. 달리 결국은 나눠주는 건데 어떻게 나눠주냐? 권위적으로 나눠준다는 건데 이 권위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가 아닙니다. 이제 인정받는다는 거죠. 타인에게서. 인정받는 최선의 방법이 선거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그 선거를 통해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서 권위를 갖게 되는 건데 그래서 그 정치학계로는 정치인을 스테이트스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치인은 정치꾼입니다. 영문 표현으로 politician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우리 유권자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우리가 시험을 볼 때 사지선다이든 오지선다이든 답을 잘 모를 땐요.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답 아닌 것부터 먼저 지워가기 시작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유권자분들께서 답이 아닌 후보부터 먼저 지우시자. 예. 이번 선거를 통해서 정치꾼들 그리고 언제나 선거철만 되면은 감언이설로 혹세무민 하시는 분들 그리고 공익에 복무할 생각이 없는 분들도 먼저 지우시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미래를 그래도 향도해 줄 리더를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이쯤에서 우리가 공정선거를 위해서 어떤 논의가 필요한데요. 이 진짜 어떤 고질적인 이 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형태들 어떤 것들이 가장 이제 중요한 걸로 지금 보고 계십니까? 과거에 보면 예. 이 기부행위 또는 네. 뭐 그런 게 많이 많았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선거법 위반 사례를 보면 뭐 유튜브나 SNS 등 이 사이버를 통한 그 가짜 뉴스, 네.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이런 사실을 전파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지금 현재 사이버 선감단들이 쭉 지금 이거 모니터링 해보면 예.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의원에서도 이런 기부행위는 물론 뭐 당연히 단속하겠지만 그 외에도 지금 이제 유튜브, SNS 등 통한 가짜 뉴스 예. 또 여론조사를 빙자한 뭐 여러 가짜 여론조사 내용 같은 예. 이런 쪽에 지금 중점을 둬서 지금 단속을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신영 교수님은 어떤 그 구태연한 이런 방식의 어떤 그 잘못된 선거운동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 그런 거. 가짜 뉴스 네.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실은 지금은 이게 가짜 뉴스가 가장 문제입니다. 네. 그 한나렌트라는 20세기에 가장 뛰어난 어떤 정치 사상가가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독재주의 시절에는 예. 소위 말해서 거짓말이 진실을 왜곡하지만 민주주의 시대에는 거짓말은 진실을 파괴한다 그랬어요. 예. 이 가짜 뉴스야말로 진실을 파괴하면서 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어 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SNS에 올리고 그럴 때도 정말 이게 정확한 팩트인지의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시고 가짜 뉴스는 올리지 말고 또 올렸을 땐 그 부분에 대한 또 선거법 위반 처벌도 받지만 그러면서 그 어떤 공정한 어떤 풍토 정확한 그러니까 선거에서 투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거든요.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가짜 뉴스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도 가야 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양 대표님도 그 정말 경계해야 될 어떤 선거법 위반 행위 어떤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뭐 경계에 될 선거법 위반인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뭐 다 경계들 해야 되겠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제가 다 공감하고요.
경계해야 될 선거법 위반 행위라면 전 다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선거법도 시대에 맞게 빨리 바뀌어야 된다. 사실은 이런 이제 가짜 뉴스가 판치고 뭐 어떻게 보면 좀 고의적이죠. 의도성이 좀 있는 것들이 판치고 있는 이런 행태도 문제가 있지만 거꾸로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우리 고3 유권자들 얘기를 다룰 때 다른 게 우려되는 게 아니라 사실 제일 우려되는 부분이 이게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투표권을 행사하고 선거인으로서 나서고 있는 이 친구들이 너무 어린 시절에 선거법 위반이라는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그 어린 청소년들이 근데 사실 지금 선거법은 가만히 보면은 제재하겠다고 맘만 먹으면 제재할 부분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우리 젊은 청소년이 휘말리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선관위 알아서 다 공정 선거 감시를 하시겠습니다만 오히려 합법의 영역으로 더 들여놓을 부분들을 더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예. 요즘 제주 사회에 조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특정 정당의 최고위원직과 함께 이제 지사직을 계속 수행하겠다 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선거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뭐 정치인인 뭐 자치단체장이 특정 정당에 뭐 입당하고 하는 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선거일년 60일이 도래했기 때문에 그 특정 정당의 선거대책기구나 그런 데 활동하는 건 안 되겠고요. 지금 뭐 현재는 통상적이고 뭐 최고위원회의 같은 정당 활동에 하는 거는 되겠습니다. 선거대책위원회가 아닌 대책기구에 당의 어떤 공식 되겠습니다. 기구에 최고위원 기구에 있는 거는 문제는 없다.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나 정당에서 이제 좀 문제 제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우리 양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시민단체나 각 정당들이 문제 제기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제 뭐 도지사가 특정 정당을 지금 시점에 합류하고 어떻게 보면 과거 도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분야에 대한 그것의 비판들 뭐 여러 가지 나오긴 들어왔습니다만 제가 좀 두 가지 차원에서 좀 결을 달리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연히 도지사는 정치인입니다. 이제 정치인 원희룡과 도백으로서의 도지사를 보는 눈은 우리가 좀 결을 달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희룡이라는 정치인이 특정 정당에 합류하고 거기에서 중앙 정치 무대에 데뷔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좋다 나쁘다 영역이 아니라고 봅니다. 제주도민의 입장으로서 당연히 제주도지사는 정치인이고 그리고 중앙 정치 무대에서 어떻게 보면 더 많은 활동을 하면서 제주도의 저력을 키워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다른 분야로 또 말씀드리자면 엄연히 지난 2018년 6.4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께서 하셨던 발언들은 이와 또 결을 달리합니다. 분명 도민과 제주도민당의 후보로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으며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내비쳤고 그리고 2년여의 재임 기간 동안 제주도정에 전념하겠다는 발언을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지금 이 시점에 선거를 60일도 안 남겨둔 시점에 이런 선택을 하셨다는 부분은 도민들에게 비판받을 여지는 충분하다. 그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결을 달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어쨌든 간에 도지사이긴 하지만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중앙정당에 뭐 특정 정당에 들어가고 또 중앙정당에서 어떤 뭐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는 것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저는 이제 원희룡 지사가 누차례 공언을 했던 거는 본인이 정당을 선택할 때는 도민의 의견을 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친다고 분명히 그런 걸 강조를 했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번에 예를 들면 미래통합당에 이렇게 들어갈 때 과연 그런 절차를 거쳤는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정치인이란 것은 그 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말이 신뢰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다. 분명히 선택을 하려고 하더라도 도민의 의견을 어떤 형태로든 구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고 그 절차를 밟고서 들어갔다면은 뭐 그걸 누가 문제 삼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좀 생략되고 본인의 말에 대한 어떤 신뢰가
좀 흠집이 났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어느새 시간이 다 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처장님 먼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4월 15일 실시한 20대 국회의원 선거는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한 선거입니다. 우리 도민들에게도 우리 국민들에게 다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서귀포시에 지금 3개 지역구에 도의원 재보궐선거가 지금 실시됩니다. 해당 지역구에 계신 도민들도 꼭 관심을 가지셔서 투표에 참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양 대표님. 네. 선거는 결국은 우리 대표자를 뽑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아마 국회에 가서 이제 제주도의 권익을 대변하고 대표하실 분을 뽑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면에서 우리가 좀 합리적인 고민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여러 가지 그 어떤 감정 아니면 여러 가지 정서 어떤 연고관계 그게 과연 정말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를 뽑는 기준일까? 그것보다는 우리 제주도를 어떻게 끌어나갈 수 있는 리더를 내가 지금 선택하고 있구나. 그 점을 좀 착안하셔서 우리 유권자분들이 좋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한 이제 2달 안짝으로 접어들었는데 이 기간 동안 많은 판단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합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걸 준연동형 형태지만 이게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좀 정당 투표를 할 때도 좀 신경을 많이 써서 정당들의 지금 나와 있는 정당들이 가능한 한 많이 나오긴 했지만 공약들을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그래서 본인이 어떤 신념이라든지 가치관에 맞는 정당을 좀 폭넓게 이렇게 선택을 하면서 어떤 결정에서 투표를 한다면은 우리 정치가 좀 더 한 단계 선진화되지 않을까. 그래서 정당 투표에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우리 선관위에서도 이번에 네. 그 정당 관련된 뭐 TV 토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어떤 선거 홍보 활동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예. 예. 오늘 나오셔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거에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러지 않은 사람은 손님이다라는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선거 명언이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도민 모두가 더 많은 관심과 참여로 주인이 되는 그런 선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